오늘부터 수능 특강으로 하고 표지가 이상하죠? 표지가 이상한데 이거 투표로 해서 이거 선정되는 거거든요. 네. 고등학생들 이게 한 3, 4개 정도 이제 예시 주거든요. EBS에서 투표로 선정한 겁니다. 이상하죠? 네. 어쩔 때는 팽수가 표지가 될 때도 있고. 자, 생명과학의 2에 뭐 유전 전까지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유전이 제일 어렵고 다른 거는 그래도 할만한데 유전만 열심히 해도 사실 유전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너무 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변별력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좀 외우면은 좀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게 뭐 근육의 수축, 근수축이라던가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신경 전달 뭐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유전에서 확률적으로 접근하거든요. 확률. 그 확률을 잘 하시면은 좀 더 좋고 다른 거는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공계 쪽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은 생명과학 많이 선택해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 사실 선택하는 거에 선택은 많이 하는데 유전 파트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특성이에요. 세포로 안 이루어져 있으면 생명체라고 안 합니다. 세포는 이제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고 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예.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면서 구조적 단위이다. 뭐 이런 용어들 알아두시고 세포 수에 따른 생물의 구분,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고요. 집신벌레, 아메바, 대장균 뭐 이런 건 단세포 생물이고 뭐 여기서 굳이 또 나누자면 대장균과 같은 세균 이런 거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서 이제 원핵 생물이 되고요. 이런 애들은 핵은 있는데 어떤 체계적이진 않아.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런 구성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애들은 이제 원생생물이라고 하기는 해. 자, 아무튼 얘네들은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은 많은 세포로 되어 있고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이런 정교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동물, 양파, 뭐 이런 식물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메바는 이게 세포 하나입니다. 이게 한 개 세포고요. 근육 세포는 이제 잘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길쭉길쭉하게 있고 양파 표피 세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생물의 특성입니다. 생물의 특성.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물질을 분해해서 뭐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 합성해 가지고 단백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항상 일어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르니까. 생물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일 과정에서도 다 나왔던 거긴 해요. 이게 동화작용은 어떤 물질을 고분자로 만드는 거고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하는 어떤 광합성, 뭐 단백질 합성 이런 게 동화작용이고
이때 에너지는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흡수하려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으면 흡수를 하는 거죠. 이게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분해를 합니다. 분해. 뭐 고분자 물질 분해해서 저분자 물질 만드는 건데,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방출이고요. 발열 반응이고, 세포, 호흡, 소화 등이 있다. 자, 광합성 비대전지 이용해서 이런 거 이제 합성하는 동화작용이고요. 세포 호흡은 거꾸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이화작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뭐가 자극이 와요. 너무 추워. 뭐 이러면은 몸이 으실으실 떨리고,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돌멩이 뭐 이런 거. 날씨 추워도 막 별일 없어요. 그런 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 항상성. 체내와 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생물이 체내 환경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항상성. 칸 채우면서 이제 익히면서 합니다.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를 세포라고 한다. 사람과 같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다세포 생물이다. 모모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인데, 물질대사. 무슨 작용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만드는 거.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된다. 다세포 생물은 세포, 기관, 조직, 개체에 이르는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맞는 이야기. 동그라미. 소화와 세포 호흡 등은 이화작용에 속한다. 이게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죠. 이화작용에 속한다. 동그라미네요. 그 5번에 틀렸나요? 세포 조직 기관. 그러네. 예. 똑바로 아니구나. 세포, 조직, 기관, 개체죠. X. 미안합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의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빛을 피해서 이동한다. 땅 속에 있는 애니까. 빛 있는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막 말라 죽고 이러죠. 빛을 향해 굽어진다.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미모사 잎은 이렇게 닿으면 오므라듭니다. 식물인데 그래요. 식물인데.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 동공이 커진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 조절한다. 신경계 내분무게 작용으로 혈당량이 조절된다. 이런 거 항상성의 예입니다. 신기하네. 네. 그 식물이 빛을 더 받으려고 네. 자라면 항상성 유지를 위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빛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요. 예. 굽어져 자라는 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가? 그게 뭔가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유지가 되고, 포도당의 그 혈액의 당이 그 농도가 유지가 되고, 근데 여기 그쪽으로 자라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하여튼 이거는 이제 반응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셔야죠. 예. 만약에 뭐 항상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안 자라야지 항상 그 상태가 되는 거지. 예. 뭐 그러긴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식물 끝 부분 있으면 빛이 오면, 아무튼 옥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반대편으로 이동해요. 근데 옥신이 있으면 생장이 더 빨리 되거든요. 그럼 이쪽이 생장이 빨리 돼요. 이쪽이. 여기 조금 자라는데 여기 많이 자라. 그럼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반응으로 굽어져서 자라는 거죠. 네, 이건 빛에 대한 반응으로 보셔야겠죠. 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발생과 생장. 발생이라는 말은 이제 다세포 생물에서 맨 처음에 수정란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하나밖에 없고 세포가 분화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세포가 수가 늘어나면서 근데 뭐 눈을 구성하는 세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척추를 구성하는 세포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는 이제 분화된다라고 해요. 세포의 기능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각각의 할 일들로 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수정란에서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고 기능도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합쳐서 아까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이야. 여기까지가 발생. 사람은 이제 그 태아 때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그 형태가 다 갖춰져서 태어나는 거고 얘는 부화하고 난 다음에도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요 모양이 될 때까지 꼬리 줄어드는 것도 그 발생 과정입니다. 이게 팔다리 이렇게 둘 다 다리구나. 다리가 나타나는 거나 앞다리 뒷다리 나타나는 거나 꼬리가 줄어드는 거나 여기까지가 발생이고 여기서부터는 생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 개체가 세포 분해를 통해 몸이 커지면서 성체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특성인데 여기 5번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5번까지 맞네. 여기까지는 개체가 그러니까 개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그런 특징이에요. 그냥 자기가 잘 살기 위한. 근데 생식과 유전 여기서부터는 종족 유지를 위한 그런 특성입니다. 종족 유지가 되기 위한. 내가 생식을 안 해도 내가 사는 데는 별 문제는 없거든. 요즘이 그런 거죠. 요즘이 생식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자신을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생식하고 번식하는 거고요. 사람은 생식세포들이 수정을 통해 유성생식이죠. 자손 만드는 거고요. 아무튼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유전은 생식을 통해 아버지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자손이 어버이의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이런 거 유전이 된 거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칸 좀 한번 채워봐 주시고 자, 생물의 외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적절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 유지를 합니다. 무엇은 어린 개체가 세포 분해를 통해 몸이 커지면서 성체로 자라나는 것이다. 발생이라고 하고요.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 종족 유지하는 것을 생식이라고 하고, 근데 그때 형질을 물려주게 되잖아. 그때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형질을 물려주는 거는. 사람이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항상성에 해당한다. 맞죠? 동그라미. 이번에 네. 생장인가요? 아, 그러네. 미안해. 어린 개체가 성체로 자라나는 거구나. 생장이고, 수정란이 어린 개체로 되는 거는 발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인
발생과 생장 과정이 모두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요때도 세포가 분열되고 요때도 세포 분열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자, 적응은 생물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적응은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진화는 이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적응한 결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그러니까 한 명만 특출나게 뭔 일이 벌어진다라고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유전적 구성이 변해서 형질이 달라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 자, 적응과 진화 이제 뱀은 아래턱이 분리되어 큰 모기를 먹기에 적합하다. 가랑잎 벌레는 이거네요. 예. 이파리처럼 생긴 거죠. 예, 나뭇잎과 비슷하게 모습을 가지게 됐고요. 사막에 사는 캥거루즈는 이게 묽은 오줌을 넣으면은 물의 낭비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해서 물의 손실을 줄인다. 사막여우는 몸집에 비해 말단부가 커서, 사막이니까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 북극여우는 귀가 작죠. 이렇게 열 방출을 줄이는 거고요.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잎이 만약에 무성하게 있으면 막 이렇게 증산작용 때문에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잎이 가시로 변해서 수분 손실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이 이런 사막에서 물을 얻으려면 식물한테서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다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 가시로 변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이게 뚱뚱하잖아요, 얘네가. 그런 게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는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결과 부리 모양이 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게 이제 먹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 모양이. 자, 근데 이제 얘가 뭐 공 던져줘. 그럼 막 가서 주워와. 자극에 대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거 빼고는 별로 게 없네. 이거는 물질 대사랑 비슷하긴 한 거예요. 화학 전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며 움직인다. 물질 대사 원래 정의 자체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는 맞는 얘기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주로 그런 거네. 이건 다 세 개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이건 물질 대사 유사하긴 하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쵸? 예, 발생과 생장 안 하고, 그리고 뭐 유전이나 아니면은 적응 이런 것도 없고요. 적응과 진화 이런 거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얘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기가 어렵죠. 1번부터 6번까지 또 해보시고요. 자,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갖추게 되는 것은 이제 적응이고, 적응.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전적 구성 변하고요.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건 진화. 사막여우는 붉은 여우보다 몸집에 비해 말단부가 커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가랑잎 벌레는 눈에 띄지 않게 해서 생존에 유리한 것은 생물 특성 중 이게 적응과 진화 둘 다 써야 되는, 적응과 진화의 예입니다. 진화.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는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 부리봉이 조금씩 변한 거 다르다 맞고요.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가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진한 오줌을 소량 배설하는 것은 생물의 특성 중 발생과 생장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적응과 진화죠. 소량 오줌만 넣어도 되게끔 적응이 되고 그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자, 강아지랑 강아지 로봇 공통점은 뭐 모양이 비슷하다, 반응에 대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에너지가 필요한다,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차이점, 세포로 되어 있고 얘는 세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 하는데 얘는 물질대사는 안 하지만, 이런 거는 물질대사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지. 화학전지 외에 다른 물질을 얻지 않는다고 했구나. 생명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거 다 한다. 이런 건 하지 않는다. 강아지 로봇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있는데 나머지는 비생물적 특성이기 때문에 생물이라 보기 어렵다.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가 아닙니다. 세포가. 그러니까 얘도 비생물적 특성이 있는 거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이렇게 입자로 결정체로 존재한다. 스스로 물질대사 할 수 없다. 이거는 비생물적 특성이고, 생물적 특성,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RNA 또는 DNA를. 숙주세포 안에서는 복제 증식하고 유전현상이 나타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런 거 생물적 특성에 해당한다. 선생님, 네. 그냥 시험 문제에 네. 바이러스는 복제하고 증식한다라고만 써있으면 틀린 거예요? 뭐 그렇게 애매하게 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숙주세포 안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그럼 나는 맞다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하여튼 하기는 하니까. 예. 근데 스스로라는 말이 붙으면 틀린 거고, 그렇죠? 스스로는 이게 효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효소 같은 거,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리보솜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DNA를 다른 이제 세균한테 집어 넣는 거죠. 세포들한테. 스스로 하는 건 아니고, 뭐라고 질문했지 아까? 복제. 그냥 복제 증식한다라고만 써있으면. 그러면은 나 같으면 맞다라고 할 것 같은데, 어디 있었나요 문제가?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에 가끔 그런 선지가 있었어요. 그 뭐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맞다고 할 때도 있었고 틀렸다고 할 때도 있었던 것 이거 앞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장에 뭐 스스로가 들어가는지, 숙주세포 내에서가 들어가는지. 숙주세포 내에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했나요 지금? 이거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해보십시오. 몸이 무엇으로 구성된 강아지는 세포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 대사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무엇에서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특성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 강아지 로봇. 무엇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숙주세포에서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바이러스 말하는 거고,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물질인 뭐 DNA나 RNA, 핵산이라고 쓰면 되는구나. 그거 합쳐가지고 핵산이라고 말합니다. 핵산이 들어있고,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 맞는 이야기고요. 스스로 물질에서 할 수 있다. 아니죠. 스스로 물질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이제 세포 소기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세균도 세포도 다른 세포죠. 다른 세포에 자기 유전 물질을 넣습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사실 요 DNA 들어온 얘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용해서 이제 얘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 안에서 이렇게 조립하고 이거를 깨고 나오죠.
자손 바이러스가 조립된 후 숙주세포 바깥으로 통해 방출된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독립적인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하등한 생물이 먼저 등장했다라고 보는데 얘는 먼저 등장할 수는 없어. 얘가 하등하긴 한데 얘보다는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숙주세포가 꼭 필요한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생겨난 거죠. 이런 애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희한하긴 합니다. 이런 애가 어떻게 태어나지? 뭐 이런 건가? 뭐 어떤 세포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돌연 이렇게 바이러스가 태어나지? 신기한데. 하여튼 이런 게 생겨난 거죠. 자,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애는 이게 좀 용어가 있잖아. 박테리아라고 해요. 박테리아. 이거는 세균이야, 세균. 근데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파지라고도 해요. 그냥 줄여가지고 파지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박테리아 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외계인처럼 생겼고, 단백질 껍질에 유전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전물질 핵산. 자,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은 예전에 책은 생물이라고 그냥 나와요. 생물. 그건 이제 주로 생물만 다루는 거였는데 요즘은 생명체의 특성도 다루는데 생명 현상 자체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고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막 분자 생물학이라고 해서 이제 분자를 다루는 생물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약이랑 관계된 게 많아요. 분자 생물학은. 그 다음에 뭐 세포를 연구하기도 하고 뭐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개체군은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집. 군집은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에 이르는 전 범위 내에서 다 생명과학 분야가 됩니다. 전체가 다. 여기도 해보시고요. 됐죠? 간은 철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핵산에 해당하고 이게 바이러스 종류마다 RNA를 갖는 경우도 있고 DNA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산이라고 지금은 핵산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생명체라고 되어 있네. 생명체라고 쓰자. 생명체의 특성과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내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것 맞고요. 생태계는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 맞고요. 이거 틀렸네도 숙주 세포 내에서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이 아니죠. 미안. 문장을 다 잘 안 읽고 있네. 세포 분열이 아니라 이건 세포 분열은 아니잖아, 그쵸? 이건 세포 분열이 아니고 일단 세포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유전 물질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조립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세포 분열이라고 하기는 어렵네.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 뭐 의학, 심리학, 뭐 물리학, 수학, 공학, 정보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좀 보시면 되는데 전자현미경 원래 물리학 분야입니다. 물리학 분야인데 전자현미경으로 미세한 구조들을 볼 수 있어요. 생명과학 발달에 기여하였다. 물리학과 생명과학의 뭐 이렇게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체 모방공학,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되었다. 생물의 우수한 특성을 모방한 제품을 개발한다. 뭐 벨크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홍합의 족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람 유전체 분석,
유전체는 이제 유전 물질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유전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분석해 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학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기계적으로 일어나야 돼. 몇십억 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 필요하고 물리학도 필요하고 화학, 뭐 화학결합 이런 거 이해할 때 정보학,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요러요러한 어떤 염기 서열이 발견되면은 어떤 암에 걸리기 쉽다, 뭐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 사업,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지. 이런 거 할 때 뭐 기계공학, 물리학, 화학, 정보학 이런 분야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게 완성이 된 거고요. 생물 정보학, DNA 염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고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예측한다. 이거를 실제로 이제 뭐 어떠한 아미노산이 붙으면은 어떤 구조가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컴퓨터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 생물 정보학이라고 한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관찰을 이용하는 방법과 실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면 되는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하는 겁니다. 생명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관찰 주제 선정, 관찰 방법과 절차 보완, 관찰 수행, 그래서 관찰 결과 및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귀납적 방법,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귀납적 방법의 탐구 사례, 세포설.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훅이라는 사람이 처음 세포를 발견하고요. 뭐 슈라이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가지 그 새의 모양, 뭐 부리 모양 이런 걸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관찰했어. 그래서 주제를 선정해, 그다음에 그 방법과 절차 보완하고 관찰 수행해 가지고 결과 분석에 도달하면 된다. 그죠? 아무튼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십시오. 자,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된 모모에서는 생물의 우수한 특성을 모방한 제품을 개발한다. 생체 모방 공학, 뭐 생체 모방 기술, 생체 모방 공학, 귀납적 탐구 과정, 관찰, 자연현상 관찰하고요. 관찰 대상을 설정해야 되고, 주제라고 되어 있구나.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요. 관찰 방법 및 절차 보완하고 관찰의 수행, 관찰 결과 분석해서 결론 도출하면 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과, 실험 반복적인 거네. 실험의 결과를 이거죠. 이거구나.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이거 아니고, 귀납적 탐구법은, 잠깐만요, 다시 읽어볼게요.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설 세우고 이런 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 탐구. X고요.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는 질병 치료, 식량 증산 등 인류 복지에 이용된다. 뭐 이용되죠, 그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험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실험을 계획할 때 뭔가 잠정적인 결론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야지 실험을 계획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가설에 맞춰서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요. 결과 정리 및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내 가설에 맞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근데 틀렸다, 예를 들어서 틀렸다.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수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은 대조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는데, 사실 대조군은 아무 일 안 한 거예요. 아무 일 안 한 거. 그 다음에 그 실험군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조건의 변화를 일으킨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이 필요하다. 옆에도 칸 좀 채워봐 주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세포설은요, 이거 세포를 관찰해가지고 얻어낸 거고요. 다윈의 자연선택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한 거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세우셔야 되고요. 대조 실험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을 요인을 변화시키면은 실험군이고, 아무 짓 안 해놓고 그냥 하면은 대조군이고요. 가설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맞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설 세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탐구 결과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조 실험을 한다. 맞죠? 맞는데, 대조 실험이 없으면은 그냥 원래부터 되는 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안 해도 원래부터 그냥 되는 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꼭 필요하다. 변이는 탐구와 관계된 다양한 요인으로 독립변이과 종속변이는 있는데, 독립변이는 또 조작변인과 통제변이로 나눠지고요.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작변인과 통제변이 있다. 조작변이는 실험에서 내가 이제 뭘 달리해주는 거, 달리해주는 게 조작변인이고, 통제해주는 거니까 똑같이 해주는 거,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일종의 결과야, 결과. 종속변이는 결과인데, 종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실험을 뭘 했냐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나오는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측정값, 측정되는 값,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잘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찰 및 문제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도 관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주로 사용하는데, 관찰과 문제 인식은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관찰하죠. 왜 그렇지? 막 이런 관찰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여기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을 해. 푸른 곰팡이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다는 걸 관찰한 거죠. 그 다음에 대조군으로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애, 그 다음에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 넣은 애. 그랬더니 결과 대조군의 배양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했지만, 이게 결과죠. 결과 종속변인. 실험군의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 푸른 곰팡이에 접종한 애는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여기까지가 결론 도출인데, 이거를 더 연구해가지고, 이걸 더 연구해가지고 일반화를 또 시킬 수가 있고, 일반화. 자, 그래서 푸른 곰팡이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걔가 이제 원래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든요. 푸른 곰팡이에서 생기는 물질이. 그런 일을 한다까지 일반화 과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은 이것도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가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다음에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 실험했는데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애는 나았는데 주사하지 않은 애는 죽죠. 탄저병 병을 투입했을 때. 그래서 대조군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대조군은 변화를 안 준 거죠. 근데 실험군은 그 백신을 맞은 애지. 요게 이제 얘는 그래서 실험군에 건강했기 때문에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 예방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영향을 받아 종속적으로 변하는 요인, 이런 거를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는 무슨 여부구나. 조작 변인에 해당하고, 하나는 뭐 접종하고 하나는 접종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통제 변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탄저균을 투여한 집단은 뭐뭐군. 백신 투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조군이고, 백신을 투여한 거는 실험군. 그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세균 배양 온도는 같아야 하죠. 이게 이제 변인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변인입니다. 온도는 연역적 탐구에서 실험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과학 돋보기에서 어디 말하는 거죠? 연역적 탐구 사례 2. 여기구나. 여기서 실험 결과가 맞았어요. 이게 가설이. 탄저병 백신 주사한 양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주사하지 않았어, 그쵸? 건강했지? 그래서 가설을 지지한다. 맞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진도 어디 정도 나가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뭐 프린트 뭐 이런 거는. 여기 서있어. 잠깐만 쉬었다가 2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점 테스트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채점 다 했는데 하나만 틀려서 하나만 할게. 6번만 같이 합시다. 뭐 좀 잘 모르는 거는 질문해 주시고.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탄저병 백신의 탄저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건강한 양 집단 1과 2로 나눠서 기역에게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였다. 1과 2 중 하나다. 1과 2 탄저병 백신 주사하였더니 2의 양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그러니까 1은 걸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결론이 중요한데,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은 애가 백신 맞은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2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저균 주사는 백신을 맞고 나서 맞는 거죠. 얘는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럼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탄저병을 예방했다라는 거니까,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대조군이 되는 거긴 한데, 하여튼 걸린 거죠, 얘는. 자, 그래서 기억이 1이다가 맞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설 설정한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 이게 가설이지, 가설. 가설 설정한 다음에 실험하는 거,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는 종속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걸리는 거. 그러니까 탄저병의 발병 여부, 탄저병 발병 여부, 그게 이제 종속 변인이고요.
백신 주사 여부는 종속 변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사하고 안 하고는 독립 변인입니다. 독립 변인. 맞지 않나? 네.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종속 변인 아닌데? 잠깐만요. X죠? 맞아요. 그러니까 6번에 2번이지 내가 체크를 잘못했구나. 맞아요. 이게 2번이 맞습니다. 저 2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여기에다가 체크를 잘못해놨네. 5번이라 체크해놔가지고. 답 좀 다시 확인해볼게. 1번에 5번이고요. 1번에 다시 확인해봐야겠네.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4번에 4번. 4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맞나요? 내가 잘못했군요. 자, 다른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 3점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다 맞았는데 1번만 잠깐 보면 아메바는 생명체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합니다. 그렇죠? 옳은 학생. 죽순과 고드름은 모두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둘 다 이제 고드름도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생장을 하는데 사실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생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방울이 떨어지다가 그게 그걸 물질 대사라고 하진 않지. 그건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그냥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죽순은 죽순도 자라나죠. 자라나는데 그거는 물질 대사를 하는 겁니다. 얘는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대사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고드름이 자라는 게 생장이라고 해요. 뭐 생장이라고 안 해도 아무튼 자라난다. 자라난다. 아메바와 죽순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아메바랑 죽순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BC4, A씨군. AC 4번 고르면 되는 거고, 생장의 의미가, 생장 한번 쳐보자. 세포수가 많아져서 생물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무게가 증가하는 거, 생장. 커다란 범위에서는 고드름 성장한다? 점점 커짐, 사물의 규모나 세력이 점점 커짐. 그래서 정확하게는 생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근데 고드름은 생장하는 건 아니지, 그쵸? 됐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단원 할게요.